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골짜기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낮에도 해가 잠깐 머물다 갈 정도로 그늘이 짙은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매서운 바람이 산허리를 휘감고 돌아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그 골짜기 끝자락 위태롭게 솟은 바위 절벽 아래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쓸쓸함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이영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흙벽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굴뚝에서는 사시사철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그나마 사람의 온기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 외딴 집에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덕구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생김새는 산짐승처럼 거칠고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은 얼굴의 절반을 덮고 있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근육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으며 눈빛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어 누구도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장터에 내려와서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 없이 술병을 끼고 주정을 부리거나 괜한 시비를 걸어 판을 엎어버리기 일쑤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천하의 망난이라 부르며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이런 거친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끔찍이 아끼며 키우고 있는 어린아이 수호의 존재였습니다. 덕구는 밖에서는 난동을 부리는 망난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와 살인문을 닫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그는 거친 손을 옷자락에 몇 번이나 문질러 닦은 뒤 방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이에게 다가가 누구보다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을 보내며 아이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수호는 7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는데 낡고 기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생김새는 산골 아이답지 않게 귀티가 흘렀습니다. 유난히 희고 고운 피부는 검댕이 묻어도 빛을 잃지 않았고 깊고 맑은 눈망울은 마치 밤하늘에 별을 박아놓은 듯 총명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일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덕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하던 놀이를 멈추고 쪼르르 달려나와 그의 품에 안기곤 했는데 그때마다 덕구의 입가에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듯한 바보 같은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구는 산에서 해온 택감을 마당 한구석에 부려놓고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쇠 솥뚜껑을 열자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고 덕구는 투박한 나무 국자로 국을 휘휘 저으며 혹시라도 아이의 입에 짤까봐 몇 번이나 간을 보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는 밥상이라고 해봐야 다리가 부러져 돌을 괴어 놓은 낡은 소반 위에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묵은 김치 한 접시를 올리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손길만큼은 임금님의 수라상을 차리는 수라간 나인보다 더 조심스럽고 정갈했습니다. 덕구는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아랫목에 앉아있는 수호 앞에 내려놓으며 뜨거운 김이 나는 국그릇을 자신의 쪽으로 살짝 당겨 후후 불어식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련님, 오늘도 배가 많이 고프셨지요? 어서 이 뜨끈한 국물부터 한 모금 드셔보십시오. 덕구는 평소 마을에서 쓰던 걸걸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지극히 공손하면서도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수호는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들고는 덕구를 향해 씩 웃어 보이며 먼저 드시라는 듯 숟가락을 덕구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수호의 행동을 볼 때마다 덕구의 가슴 한구석은 찌릿하게 저려왔는데 그것은 아이가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거친 음식을 먹으며 자라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덕구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눈가에 고이는 물기까지는 숨길 수 없어 고개를 돌려 헛기침을 몇 번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나는 아까 부엌에서 누룽지를 긁어먹어서 배가 터질 지경이다. 너나 어서 많이 먹고 쑥쑥 커야 나중에 힘도 쓰고 장가도 가지.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낼 때면 수호는 무서운지 숟가락을 든 채 덕구의 눈치를 살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덕구는 밥상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아이를 자신의 넓은 품으로 끌어당겨 안아주며 거친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짝을 투박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겁낼 것 없다. 저 바람 소리는 산신령님이 겨울잠 자면서 코 고는 소리란다. 이 덕구 아재가 두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으니 호랑이가 와도 도깨비가 와도 우리 수호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덕구의 등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아랫목처럼 따뜻해서 수호는 그 품에 안겨 있으면 바깥 세상의 어떤 위협도 닿지 않을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며 금세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낡은 소미불을 목 끝까지 덮어준 뒤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이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릴 때마다 덕구의 심장도 함께 덜컥 내려앉는 듯 했는데 그것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불행의 그림자가 늘 그들의 뒤를 쫓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덕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와 마당을 서성거렸는데 그의 손에는 늘 굵직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문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고 담벼락 너머로 수상한 인기척이 없는지 귀를 곤두세우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술에 취해 밤마다 헛짓거리를 한다고 수근거렸지만 사실 덕구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어둠 속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한 불침번을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구가 이렇게 아이를 목숨처럼 지키는 데에는 7년 전 어느 눈보라 치던 밤의 기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찾아와 숨을 거두기 직전 덕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던 한 여인의 모습이 아직도 그의 뇌리에 생생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빌며 이 아이가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귀한 핏줄임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차가운 눈밭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덕구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모두 버리고 이 산골 마을에 숨어들어 망나니 행세를 하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어 다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면 덕구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밤새 쌓인 피로를 씻어내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흉한 몰골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놈의 수염은 깎아도 잡초처럼 자라나는구나. 우리 수호가 이 얼굴을 보고 놀라지나 말아야 할 텐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칼을 숫돌에 쓱쓱 갈아 물을 썰고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날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방 안으로 스며들면 수호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부스스한 눈으로 덕구를 찾았습니다. 덕구는 밥상을 들고 들어오며 과장된 몸짓으로 아이를 반겼는데 우리 도련님 간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오늘은 날이 좋아필이라도 한 마리 잡아다가 고깃국을 끓여드려야겠습니다. 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수호는 그런 덕구의 말에 까르르 웃으며 고깃국보다는 덕구가 해주는 누룽지가 더 좋다며 덕구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장터에 다녀오던 덕구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내 수호에게 건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사탕 몇 알이 들어있었는데 덕구가 장터에서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고 엽전 몇 푼을 털어 사온 귀한 것이었습니다. 수호는 사탕을 입에 넣고 달콤함에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사탕을 뱉어 덕구의 입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덕구는 그런 아이의 마음이 고마워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짐짓 화난 척하며 아이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사내 자식이 먹는 걸로 장난을 치면 못 쓴다.
나는 단 것은 질색이니 너나 어서 먹거라. 덕구는 아이가 글을 배우지 못해 까막눈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 밤이면 스스로 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아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비록 덕구 자신도 배움이 짧아 아는 글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어릴 적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을 총동원하여 아이에게 하늘천 따지를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수호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총명함을 보여주었고 덕구는 그런 아이의 재능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워 몰래 가슴을 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서서히 대지에 스며들 무렵 덕구는 아이의 옷을 새로 지어 입혀야겠다는 생각에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무명천을 꺼냈습니다. 투박한 사내의 솜씨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고 모양이 볼품없었지만 덕구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맺혀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이가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옷을 짓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밤새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는 덕구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이 작은 나무를 품고 있는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구가 땔감을 하러 산에 올라간 사이 수호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아이들 몇 명이 덕군의 집 근처까지 올라와 기웃거리며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지 똥구멍, 망나니네 집에 사는 주워온 자식아, 나와 봐라. 아이들의 짙게진 놀림의 수호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고 덜덜 떨었습니다. 덕구가 있었다면 호통을 쳐서 쫓아냈겠지만 혼자 남겨진 수호는 두려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산에서 돌아오던 덕구는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놀림 소리를 듣고 지게를 내팽개치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의 험악한 표정과 고래고래 지르는 고함 소리에 놀란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덕구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에서 떨고 있는 수호를 발견한 덕구는 와락 아이를 껴안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책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덕구는 더욱더 집 밖 출입을 자제하며 아이 곁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덕군의 집에 숨겨진 아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아이가 잃어버린 양반집 자식이라 했고 누군가는 흉악한 범죄자의 자식이라며 쑥덕거렸습니다. 덕구는 귀를 막고 모른 척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점점 집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구는 잠든 수호의 머리맡에 앉아 오래된 괴짝에서 낡은 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이 슬고 칼집이 해진 검이었지만 덕구가 칼자루를 쥐는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산골마을의 망나니가 아닌 날카롭고 매서운 무사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검을 헝겊으로 닦으며 나지막이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누구도 이 아이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설사 그것이 왕명이라 할지라도 그의 비장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잠긴 방 안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마당의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봄눈이 녹아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똑똑 울려 퍼졌습니다. 덕구는 검을 다시 깊숙한 곳에 숨기고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준 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리고 있었고 불길한 바람이 불어와 덕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낯선 그림자가 하나둘 어른거리고 있었고 그들은 덕군의 집이 있는 골짜기를 향해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덕군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단순한 행인이 아님을 직감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평화로웠던 이 산골 마을에 그리고 덕구와 수호의 작은 세상에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덕구는 부르트고 갈라진 입술을 굳게 다물고 등 뒤에 집을 향해 한 걸음 물러서며 굳건히 버티고 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늙은 늑대와도 같이 처절하고도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산등성이를 넘어가고 아지랑이가 조심스레 피어오르던 어느 날,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낯선 불청객이 찾아들면서 마을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장승이 서 있는 길목으로 보찜을 한가득 짊어진 사내 하나가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들어섰는데 그의 행색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뱀처럼 교활하게 번들거리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양에서 온 박물장수 칠성이라 소개하며 마을 안악들이 모여있는 우물가로 다가가 짐을 풀었는데 그가 꺼내놓은 물건들은 분이며 참빗, 색실 등 산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화려한 것들이어서 금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칠성은 물건을 파는 것보다 마을의 사정에 더 관심이 많은 듯 안악들에게 공짜로 색시를 나누어주며 은근슬쩍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첩첩산 중에도 사람이 꽤 사는구만요. 헌데 저기 산 중턱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초가집에는 누가 사오? 집터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사람이 사는 기척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아서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끈적하고 은밀하여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콧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안악들은 칠성이 건넨 분 냄새에 취해 경계심을 허물고 그 집에 사는 덕구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무식하고 힘만 센 망난이라 여기면서도 그가 아이를 끔찍하게 아끼는 모습이 기이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갯동네 어멈이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쇼. 그 덕구라는 작자가 성질이 불같아서 우리도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한다오. 그런데 웬 계집아이 같은 사내 녀석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친자식도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아주 상전 모시듯 한다니까요. 칠성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번뜩이며 흥미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란 말이요? 허허, 그거 참 수상한 냄새가 나는구만. 칠성은 짐을 대강 정리하고는 장사를 핑계로 마을 곳곳을 들쑤시고 다니며 덕구에 대한 소문을 캐고 다녔습니다. 그는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묘하게 말을 보태어 의혹을 부풀리는 재주가 비상했습니다. 주막에 들러서는 술잔을 기울이며 주인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들은 바로는 역적의 자손이 관군의 눈을 피해 이 근방으로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이다. 혹시 저 산 위의 아이가 그 씨앗이 아닐까 모르겠소. 그의 말은 마른 들판에 떨어진 불씨처럼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삽시간에 마을 전체를 휘감았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덕구와 아이를 향한 두려움과 적대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덕구를 피하긴 했으되 혐오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역적을 숨겨주는 대역죄인 취급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은 덕구의 옷가지가 보이면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이 덕군의 집 쪽을 쳐다보기만 해도 저기는 쳐다도 보지 말라며 호통을 쳐서 말렸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덕구의 집을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계략이 먹혀 들어가는 것을 즐기며 대담하게도 덕군의 집 근처까지 올라가 염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덤불숲에 몸을 숨기고 마당에서 놀고 있는 수호를 유심히 관찰했는데 아이의 기품 있는 얼굴과 행동 거지를 보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놈이다. 저 눈매, 저 콧날, 천한 것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귀티가 흐르는구나. 내 짐작이 맞았어. 한미천
단단히 잡겠구나. 칠성은 품속에서 낡은 수배 전단을 꺼내 아이의 얼굴과 대조해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빛냈습니다. 덕구는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둣감을 구하러 산을 내려갔다가 마주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리 싸늘하고 매서웠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눈이라도 마주치면 슬금슬금 피하던 김서방이 대놓고 침을 뱉으며 지나갔고, 쌀을 팔러 간 방앗간 주인은 쌀이 떨어졌다며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덕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수호에게 당분간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를 좁은 방 안에만 가둬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호는 덕구가 잠시 뒷간에 간 사이 담장 너머로 날아가는 나비를 쫓아 살인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오랜만에 밟아보는 바깥 세상의 흙냄새에 취해 마을 어귀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거기서 놀고 있던 마을 아이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칠성이 퍼뜨린 소문을 어른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기에 수호를 보자마자 돌멩이를 집어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역적에 자식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다 죽게 생겼대. 수호는 영문도 모른 채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흥분한 마을 아이들은 멈추지 않고 더 큰 돌을 던지며 수호를 몰아세웠습니다. 날카로운 돌조각 하나가 수호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고 하얀 얼굴에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호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산 위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 당장 그 손 멈추지 못할까. 덕구는 성난 황소처럼 달려와 아이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굵은 장작 개비가 들려 있었고 눈에서는 시뻘건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기세에 눌린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덕구는 피를 흘리고 있는 수호를 안아 올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괜찮으냐? 어디 보자. 우리 도련님 얼굴에 상처가 났구나.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야. 덕구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아이의 상처를 지어라며 멀어져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잠든 수호의 머리맡에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난 상처는 다행히 깊지 않았지만 아이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방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몽둥이를 움켜쥐고 긴장했습니다. 누군가 어둠을 틈타 집을 습격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산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댔고 덕구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구야, 안에 있느냐? 나다. 꽃분 할미다. 익숙한 목소리의 덕구는 경계심을 조금 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꽃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품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 몇 알을 꺼내 덕구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가 놀랐을 텐데 이거라도 먹여라. 내 눈을 피해오느라 혼났다. 덕구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어찌된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왜 갑자기 우리를 원수 대하듯 합니까? 덕구의 물음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습니다. 며칠 전에 들어온 그 칠성이라는 놈이 문제다. 그놈이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너희가 역적의 핏줄이라고 소문을 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관아에 끌려가 경을 칠까봐 겁을 먹어서 그러는 게야. 할머니의 말에 덕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꽃분 할머니는 덕구의 손을 꼭 잡으며 낳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구야, 내 눈은 못 속인다. 네가 보통 내기가 아니고 그 아이 또한 예사아이가 아니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바람이 너무 차다. 불씨를 잘 덮지 않으면 온 산을 태울 수도 있어. 할머니의 말은 단순히 불조심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닥쳐올 위협에 대비하라는 뼈 있는 충고였습니다. 덕구는 할머니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덕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칠성이라는 자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놈은 분명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아이를 찾으러 온 사냥개일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집 주변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담장은 너무 낮았고 살인문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낡은 집으로는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덕구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벽장 깊숙한 곳을 더듬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녹슨 거무에도 그가 무사 시절 사용했던 단단한 팔보호대와 가죽띠가 들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것들을 만지작거리며 과거의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7년 동안 망나니로 살며 잊고 지냈던 무인의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테면 와라. 내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칠성이 마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술을 사주며 덕군의 집을 쳐들어가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저 역적놈들을 끼고 살 겁니까? 관아에 신고해서 포상금도 받고 마을의 우환도 없애야지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청년들은 칠성의 말에 동조하며 몽둥이와 낫을 챙겨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마을을 위한 정의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칠성의 탐욕에 노란하고 있는 꼭두각시들에 불과했습니다. 덕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고 날카롭게 벼린 낫을 허리춤에 찼습니다. 수호에게는 오늘 하루 절대로 방문을 열지 말라고 다시 한번 엄하게 일렀습니다. 수호는 덕구의 비장한 표정에 겁을 먹었지만 덕구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샜다 해도 믿는 아이였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덕구는 마루에 걸터앉아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며 살인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불길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덕구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흉곽을 부풀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뜨거운 심장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주정뱅이 망나니의 비틀거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천군만마를 호령하던 장수처럼 당당하고 묵직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살인문이 덜컹거리더니 이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칠성과 마을 청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칠성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덕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역적의 자식을 숨겨둔 대역죄인이다. 어서 저놈을 포박하고 아이를 끌어내라. 청년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오자 덕구는 낫을 들지 않은 맨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는 놈은 내 손에 죽을 것이다. 덕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땅울림처럼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청년들은 얼어붙은 듯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평소 알던 망나니 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베어낼 듯 날카로웠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며 깹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느냐. 저놈은 혼자다. 겁먹지 말고 어서 덮쳐.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덕구는 그 틈을 타 천천히 칠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 놈이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인을 잘못 보고 짖었구나. 덕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칠성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덕구의 시선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수호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저씨, 덕구 아저씨, 아이의 비명 같은 외침에 덕구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칠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옳지, 애새끼가 제 발로 기어 나오는구나. 칠성은 덕구의 시선을 피해 방 쪽으로 몸을 날렸고 덕구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칠성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덕구와 칠성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껏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은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덕구의 급소를 노리고 공격해왔습니다. 덕구의 팔뚝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고 이를 본 수호는 공포에 질려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덕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덕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산골마을의 운명이 걸린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칠성은 마치 살기를 띤 독사처럼 덕구의 빈틈을 노리며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팔뚝에서 흐르는 피가 소매를 적시고 손등을 타고 내려와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고통조차 잊은 채 오로지 등 뒤의 방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칠성의 단도가 허공을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를 낼 때마다 덕구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몸을 비틀어 피했는데 그 모습은 둔한 망나니의 움직임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고 기민하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덕구의 두 눈은 칠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쫓았으며 그의 거친 호흡 소리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어 마치 산신령이 노한 듯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엉겁결에 몽둥이를 들고 따라 나서기는 했으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광경에 압도되어 감히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엉거주춤 서 있기만 했습니다. 평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만 보였던 덕구가 이토록 무서운 기세로 싸우는 것을 본 그들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꼈고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더구나 덕구가 흘리는 붉은 피를 보자 죄 없는 사람을 해코지한다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와 칠성의 고함 소리에도 불구하고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칠성은 그런 청년들의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칠성은 덕구가 예상보다 훨씬 강한 상대임을 깨닫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체될수록 마을 사람들의 동요가 심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꾀를 내어 덕구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방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는데 저 안에 있는 놈부터 끌어내라. 역적의 씨를 말려야 우리가 산다. 라며 있지도 않은 위협을 조장했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수호가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덕구의 이성을 끊어놓는 기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덕구는 칠성이 아이를 노린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혔고 방어만 하던 자세를 바꾸어 무서운 기세로 칠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덕구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칠성의 명치를 향해 쇄도하자 칠성은 황급히 몸을 날려 피하려 했으나 덕구의 발차기가 그의 옆구리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칠성이 마당 구석으로 나뒹굴었고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단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땡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덕구는 쓰러진 칠성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 올리며 천둥 같은 고함을 내질렀는데 내 놈이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목숨이 2개라도 되는 줄 아느냐, 라는 그의 일갈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죄인을 꾸짖는 장수의 호령과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덕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초가집 마당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거대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덕구의 소나기 힘에 숨이 막혀 공거리면서도 끝까지 발악하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저놈이 본색을 드러냈소. 저 힘을 보시오. 저게 어디 평범한 산골 무지렁이의 힘이란 말이오. 분명 역적의 무리가 맞소. 어서 저놈을 치시오. 칠성의 말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고 잠시 주춤했던 마을 청년들 사이에서 다시금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맞아. 보통 내기가 아니야. 우리가 속고 있었던 게야. 라고 수군거렸고 그 말은 삽시간에 군중 심리를 타고 번져나가 사람들의 눈빛을 다시 적대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 아래 일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마치 춤추는 도깨비들처럼 덕구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칠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마주치는 눈동자마다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7년 동안 이 마을에서 숨죽여 살며 이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낯선 자의 새치 혀놀림과 막연한 공포 앞에서 그 믿음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으나 지금 감정에 휘둘려 칼을 뽑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등 뒤의 방문을 곁눈질로 확인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른 중 한 명인 김진사가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섰는데 그는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점잖은 척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뒷짐을 지고 거만한 표정으로 덕구를 향해 말했습니다. 덕구야,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순순히 아이를 내놓고 관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네가 아무리 힘이 장사라 한들 우리 마을 사람 전체를 당해낼 수는 없을 터 괜한 피를 보지 말고 물러서거라. 그의 말은 점잖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약자를 짓밟고 자신의 안위를 챙기려는 이기심이 햇니를 틀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김진사의 위선적인 태도에 기가 막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덕구는 찢어진 옷자락으로 피 흐르는 팔을 대강 동여매며 김진사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마을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있어. 아니면 누구를 때린 적이 있어. 그저 조용히 아이 하나 키우며 살았을 뿐인데 웬 놈이 굴러들어와 지저대니 다들 그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요. 덕구의 목소리는 낮지만 뼈가 있었고 그 진실된 울림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칠성의 선동에 넘어간 대다수의 사람은 귀를 막고 요지부동이었으며 오히려 웅성거리는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칠성은 분위기가 다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오자 몸을 일으켜 세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탐욕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이만 넘기면 내가 관아에서 받은 포상금을 여기 있는 모두에게 나누어 주겠소. 역적도 잡고 돈도 벌고
이게 바로 일거양득 아니겠소. 돈꾸러미가 짤랑거리는 소리에 사람들의 눈이 뒤집혔고 이성은 마비되고 탐욕만이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덕구는 이웃이 아니라 돈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몽둥이를 고쳐쥐고 덕구를 향해 한 발짝씩 옥죄어 들어왔습니다. 덕구는 더 이상 말로 설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버티다가는 자신은 물론이고 방 안에 있는 수호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에 그는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지라도 지금 당장 아이를 짐승들의 아가리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덕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하며 좋소, 다들 정그렇게 나온다면 내 보여줄 것이 있소. 그러니 잠시만 물러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덕구의 단호한 태도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하며 발을 멈추었고 칠성도 무슨 꿍꿍이인가 싶어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덕구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수호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덕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아이는 고개를 들어 울먹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덕구는 아이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이제 더는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해결할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덕구의 투박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의 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덕구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덕구는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장롱 위로 올라가 천장 쪽에 숨겨진 작은 다락문을 열었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곳에는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항아리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붉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7년 전 눈보라 치던 밤에 아이의 어미가 목숨과 맞바꾸며 남겼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덕구는 보자기를 가슴에 품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덕구가 무엇을 들고 나올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마루 끝에 서서 품에 안고 있던 붉은 보자기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횃불의 불빛을 받아 보자기에 고운 비단 결이 반짝였고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기품 있는 기운이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칠성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그게 뭐냐? 무슨 삿된 물건으로 수작을 부리려는 게냐?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칠성을 노려보며 천천히 보자기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가 스르르 풀리자 그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물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조각된 옥으로 만든 패였는데 그 표면에는 용 2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 왕실의 물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옥패와 함께 누렇게 바랜 서찰한 통이 들어 있었는데 덕구는 그것을 소중하게 받쳐들고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은 바로 선왕 전하께서 친히 하사하신 왕실의 증표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다. 덕구의 외침은 밤하늘을 가르고 사람들의 귓가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왕실의 증표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웅성거렸고 김진사는 눈을 비비며 옥패를 자세히 보려고 목을 길게 뺐습니다. 용 문양은 감히 평민들이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것이었기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물건이 진짜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칠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거짓말이다. 저건 훔친 물건일 게다. 역적놈이 왕실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게 분명하다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서찰을 펼쳐들고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려 했으나 그를 모르는 척했던 지난날이 떠올라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서찰에 적힌 글귀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내 피부치인 이 아이를 충신에게 맡기니 훗날 삿된 무리가 사라지고 맑은 바람이 불 때 세상에 드러내어 왕실의 법도를 바로 세우라. 덕구의 낭독 소리는 장엄하고 엄숙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역적의 자식이라며 돌을 던졌던 아이가 사실은 왕의 핏줄이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아이들을 앞세워 돌을 던지게 했던 어미들은 아이들의 눈을 가리며 고개를 땅에 쳐박았습니다. 오직 칠성만이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듯이 웃어대다가 갑자기 품속에서 또 다른 흉기를 꺼내들고 덕구를 향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이놈, 죽어라, 죽어서 입을 다물어라. 칠성이 달려드는 순간 덕구는 한 손으로 서찰을 보호하고 다른 한 손으로 칠성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번개 같은 동작으로 칠성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러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덕구의 눈에서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놈의 죄는 관아에 가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감히 왕손을 능멸하고 백성을 선동한 죄.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덕구의 낮은 으름장의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고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수호가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어 마루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덕구가 들고 있는 옥패와 제압당한 칠성, 그리고 마당에 엎드린 마을 사람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덕구가 자신을 향해 보내는 따뜻하고 듬직한 미소를 보자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구는 아이에게 손짓하며 도련님, 이리 오십시오. 이제 아무도 도련님을 해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고 수호는 달려가 덕구의 품에 안겼습니다. 밤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구름 사이로 밝은 달빛이 쏟아져 내려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덕구와 수호 두 사람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서 있었고 그들을 둘러싼 마을의 공기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이제 덕구와 수호 앞에는 새로운 운명의 길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덕구는 품에 안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듯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우던 살벌한 기운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덕구의 손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옥패와 그가 낭독한 서찰의 내용은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몽둥이를 들고 덕구를 위협하던 청년들은 손에 힘이 풀려 몽둥이를 바닥에 툭툭 떨어뜨렸고 그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사람들의 심장을 쿵쿵 울렸습니다. 7년 동안이나 바보 천치 흉내를 내며 살아온 덕구가 사실은 왕실의 핏줄을 지키는 호위무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망나니의 자식이라며 손가락질했던 아이가 지존의 혈육이라는 사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 덕구는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있는 칠성을 발로 꾹 누른 채 횃불을 들고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불타오르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무거운 위험이 서려 있어 아무도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덕구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리도록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오, 이웃들이여, 내 비록 신분을 숨기고 거친 말투로 살았으나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해를 입힌 적이 있었소? 헌데 어찌하여 낯선 자의 새치여에 놀아나 죄 없는 아이에게 돌을 던지고 이 밤중에 무기를 들고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오. 덕구의 꾸짖음은 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매서웠지만 그 속에는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얼굴이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맨 앞줄에 서서 칠성의 말에 맞장구 치던 김진사는 무릎을 꿇은 채 덜덜 떨며 땅바닥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듯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장군님. 김진사가 덕구를 장군님이라 부르며 용서를 빌자 뒤에 서 있던 안악들과 청년들도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미쳤지. 저 귀한 도련님을 몰라보고. 마당은 순식간에 참회의 장으로 변했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덕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고 쫓아내고 싶었지만 이들 또한 칠성의 간교한 꾀에 넘어간 순박한 백성들임을 알기에 더 이상 몰아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공포에 질려있는 수호를 달래고 흐트러진 집안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덕구는 발밑에서 끙끙거리는 칠성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놈은 관하로 넘겨 국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놈이 마을에 뿌려놓은 더러운 독부터 걷어내야 할 것이다. 덕구는 마을 청년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거기 젊은이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이놈을 포박하게 밧줄을 가져와 단단히 묶어라. 덕구의 명령이 떨어지자 멍하니 서 있던 청년들이 화들짝 놀라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분노를 칠성에게 쏟아 부으려는 듯 거칠게 칠성의 팔을 꺾어 뒤로 묶었습니다. 이 사기꾼 놈, 내 놈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를 뻔했는지 아느냐. 청년 중 하나가 칠성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며 소리쳤고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칠성이 꽁꽁 묶여 마당 한 구석에 처박히자 그제야 덕구는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칠성과의 싸움에서 팔에 입은 상처가 깊었는지 찢어진 옷 사이로 붉은 피가 계속해서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수호가 아저씨, 피가 나요. 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엎드려 있던 꽃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곰 같은 놈아,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꼿꼿하게 서 있기는 어서 앉아라. 내 지혈부터 해야겠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깨끗한 광목천을 꺼내 덕구의 상처를 단단히 감싸 쥐었습니다. 꽃분 할머니의 손길이 닿자 마을 안악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서 된장을 좀 가져오리다. 나는 쑥을 베서 오겠소. 따뜻한 물을 끓여와야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덕구를 잡겠다며 살기를 띠던 마당은 이제 덕구를 치료하고 미안한 마음을 갚으려는 사람들의 분주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부서진 살인문을 세우려 애썼고 누군가는 마당에 널브러진 칠성의 보찜을 치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큰 구판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뒷정리하는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덕구는 마루에 걸터 앉아 꽃분 할머니에게 치료를 받으며 곁에 바짝 붙어 앉은 수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는 덕구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덕구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껄껄 웃었습니다. 도련님, 사내 대장부가 피 좀 흘린 것 가지고 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영광의 상처입니다. 도련님을 지켜낸 훈장 같은 것이지요. 덕구의 너스레의 수호는 콧물을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콧날이 시큰해져서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덕구가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그리고 아이가 덕구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상처 치료가 대강 끝나자 김진사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조심스럽게 마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던 거만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덕구와 수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덕구, 아니, 나으리, 그리고 도련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큰 봉변을 당하실 뻔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사의 사과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덕구는 수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덮어두겠소. 허나 한 가지 약속을 받아야겠소. 오늘 밤 이곳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오. 도련님의 신분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때는 내 칼이 아니라 조정의 군사들이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오. 알겠소? 덕구의 말은 협박이 아닌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역적에 누명을 쓴 왕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끄덕이며 맹세했습니다. 암요, 아무렴요, 벙어리가 되어 살겠습니다. 절대 입 밖에도 내지 않겠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사는 떡집 안악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한 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놀라신 도련님 드시라고 급하게 쪄왔습니다. 안악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떡을 내밀었습니다. 덕구가 떡을 받아 수호에게 건네주자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떡을 집어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탁 끊어지듯 마당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잘도 드시네. 배가 많이 고프셨을게야. 할머니들이 아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자 남자들은 부서진 살인문을 임시로 고쳐달고 널브러진 집기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칠성이 밟아놓은 텃밭도 다시 고르고 마당에 묻은 핏자국도 물을 길어다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묵묵히 일하며 몸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덕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순간의 오해로 칼을 겨눴던 사이지만 결국은 한마을에서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이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자 덕구는 김진사를 불러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이 칠성이라는 자는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끌고 가되 내가 잡았다고 하지 말고 마을 장정들이 도둑을 잡았다고 해주시오. 내 정체가 드러나면 도련님이 위험해지니 말이오. 덕구의 세심한 배려에 김진사는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나으리의 깊은 뜻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입을 맞추겠습니다. 이놈은 그저 빈집털이범으로 관아에 넘기겠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고 둥근 달은 중천에 떠올라 산골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덕구와 수호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멸시나 두려움의 눈빛이 아닌 존경과 미안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나으리 몸조리 잘하십시오. 도련님, 내일 닭백숙이라도 한 그릇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차가웠던 덕구의 마당을 온기로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덕구와 수호, 그리고 묶여있는 칠성만이 남았습니다. 청년 2명이 남아 칠성을 감시하며 헛간으로 끌고 갔기에 덕구는 비로소 수호와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덕구는 수호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랫목에 앉혔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니라
잠시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덕구는 아이의 마음속에 마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남지 않도록 다독였습니다. 수호는 덕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가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아저씨는 정말 대단해요. 호랑이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칭찬에 덕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허허, 호랑이라뇨. 저는 그저 도련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수호는 고개를 저으며 덕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볐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는 제 아버지 같아요. 그 말에 덕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이에게서 들은 아버지라는 말은 그 어떤 벼슬보다도 값진 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댕그랑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평화를 축복하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덕구는 문득 지난 7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죽여 살며 겪었던 수모와 고통들이 아이의 이 한마디로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며 다가올 날들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분위기는 전날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안악들이 덕군의 집 앞에 음식을 가져다 놓았는데 갓 지은 쌀밥이며 나물 반찬, 심지어 귀한 달걀 꾸러미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생색내지 않고 몰래 두고 간 마음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청년들을 시켜 덕군의 집담장을 더 높고 튼튼하게 쌓아주겠다고 자청했고 아이들은 수호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살인문 밖에서 수줍게 서성거렸습니다. 수호야, 같이 놀자. 아이들의 부르는 소리에 수호가 쭈뼛거리며 나오자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수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덕구는 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하고 따뜻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덕구는 외로운 망나니가 아니었고 수호는 숨어야만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소중한 이웃이자 가족이 된 것입니다. 덕구는 아픈 팔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한양에서 소식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니 어쩌면 그 이후에도 영원히 이 아이의 곁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칠성은 마을 청년들에게 끌려 관아로 넘겨졌고 그가 받았던 포상금 대신 곤장 세례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마을에는 다시 맑은 바람만이 불어왔습니다. 덕구는 수호가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늦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 소리가 어제보다 더 정겹게 들렸습니다. 실현 뒤에 찾아온 평화는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그들의 작은 초가집을 감싸 안았습니다. 산골 마을에 불어오던 매서운 바람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하게 자리 잡으면서 덕군의 초가집 마당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오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 생명을 틔우는 모습은 마치 덕구와 수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으로 어수선했던 마당은 마을 사람들의 손길로 말끔하게 정리되었고 부서졌던 살인문은 마을 목수가 가져온 튼튼한 참나무로 새로 만들어 달아 예전보다 훨씬 번듯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문은 외부와 단절하는 벽이 아니라 이웃을 맞이하는 정겨운 통로가 되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덕구의 팔에 난 상처도 꽃뿐 할머니가 매일같이 들러 발라준 약초 덕분에 덧나지 않고 꾸들꾸들하게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물어가는 동안 덕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지난 세월의 응어리들도 봄눈 녹듯 사라져 갔습니다. 그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쥐던 몽둥이 대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으며 날카롭게 세웠던 신경을 끄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덕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길에서 마주치면 덕구 자네 몸은 좀 어떤가 하며 다정하게 안부를 묻거나 우리 밭에 상추가 잘 자랐는데 좀 가져다 드시게 하며 먹거리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수호는 이제 방 안에 갇혀 지내지 않고 마음껏 밖으로 나와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았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낯을 가리던 아이들도 수호의 순박하고 착한 성품에 반해 금세 친구가 되었고 이제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덕분에 집마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호야, 우리 개울가 가서 송사리 잡자. 아니야, 뒷산에 가서 진달래꽃 따먹자. 아이들이 수호의 손을 이끌고 나갈 때마다 덕구는 마루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위험하다며 말렸겠지만 이제는 마을 전체가 수호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기에 덕구는 마음 놓고 아이를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구는 수호가 친구들과 놀러 나간 사이 낡은 장롱에서 오래된 무명천을 꺼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더워질 테니 아이에게 시원한 못이 적삼이라도 하나 해 입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투박한 손으로 바늘귀를 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덕구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헛기침을 하며 살인문을 들어섰습니다. 이복에 덕구, 내 잠시 들어가도 되겠나? 김진사의 손에는 귀한 꿀 한 단지와 곶감 한 톳이 들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김진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누추한 곳에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김진사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덕구가 내온 시원한 냉수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쑥스러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그동안 자네와 도련님께 몹쓸 짓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려 밤잠을 설쳤네. 이거 약소하지만 내 성인이 받아주게. 꿀물이라도 타서 도련님 기력을 보여드리면 좋겠구만. 김진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덕구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르신, 지난 일은 이미 물에 흘러간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허허롭게 웃으며 묵은 감정을 털어내었고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무렵 수호가 흙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제가 개울에서 이만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수호는 흥분한 목소리로 자랑하며 손으로 크기를 흉내냈습니다. 덕구는 수건을 들고 나가 아이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강태공이 다 되셨군요. 그 물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수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잡았다가 불쌍해서 다시 놓아줬어요. 엄마 물고기가 기다릴까봐요. 아이의 예쁜 마음에 덕구는 가슴이 뭉클해져 와락 아이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덕구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식재료들로 풍성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에 구수한 냉이 된장국,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 그리고 김진사가 가져온 곶감까지 올리니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덕구는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며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마을 분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진수성찬입니다. 남기지 말고 싹 다 드셔야 합니다. 수호는 밥상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와, 맛있겠다 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호는 오늘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미주 알고주알 늘어놓았고, 덕구는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칠뜨기가 넘어졌는데 제가 일으켜줬어요. 잘하셨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대장부지요. 방 안은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정겨운 대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그들의 그림자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가끔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울리는 소리가 반주처럼 곁들여졌습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은 후 덕구는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을 보며 그는 문득 먼 훗날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 자신의 신분을 되찾고 궁으로 돌아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이의 곁에서 아버지이자 친구, 그리고 호위무사로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아이가 세상의 따뜻함을 많이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더 단단한 땅이 되어 주어야지. 덕구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수호가 덕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안 들어오세요?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덕구는 상념에서 깨어나 예, 갑니다요. 오늘은 호랑이 잡은 장군님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덕구는 아이의 이불을 펴주고 머리맡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방안을 울렸고, 수호는 덕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자 덕구는 이야기를 멈추고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덕구는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조심스럽게 호롱불을 낮추었습니다. 방 안은 어둑해졌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있어 완전히 캄캄하지는 않았습니다. 덕구도 아이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등허리로 전해져 오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밤의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평화롭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깍지 낀 손을 머리에 베고 눈을 감으며 내일은 아이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덕구는 마을 이장과 상의하여 서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는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덕구가 그동안 수호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닦은 실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덕구의 학식이 깊지는 않았으나 아이들에게 글자뿐만 아니라 예의와 범절,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덕구 훈장님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고, 덕군의 집 마당은 낭낭한 글 읽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아이들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크고 초롱초롱했습니다. 덕구는 아이들 사이에서 의젓하게 글을 읽는 수호를 보며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훗날 훌륭한 성군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면 이 산골 마을에서의 추억이 큰 힘이 되겠지. 덕구는 막대기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며 아이들을 지도했고,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흙바닥을 구르며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망나니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인자하고 넉넉한 스승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찾아와 온 산이 붉게 물들 때까지 덕구와 수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평화로운 나날은 계속되었습니다. 가끔 한양에서 낯선 나그네가 지나갈 때면 덕구는 긴장하곤 했지만 그들은 그저 풍경을 즐기는 시인이나 묵객일 뿐 덕구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덕구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아이의 목숨만이 아니라
아이가 누려야 할 평범하고 행복한 유년 시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덕구는 마루에 앉아 잘 익은 홍시 하나를 깎아 수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도련님, 이 홍시처럼 세상 일도 기다림이 필요한 법입니다. 떫은 땡감도 찬바람을 맞고 인고의 시간을 견디면 이렇게 달콤한 홍시가 되지요. 도련님의 앞날도 그러할 것입니다. 수호는 홍시를 한 입 베어 물고 달콤함에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저도 서두르지 않고 아저씨 말씀처럼 단단하게 익어갈게요. 아이의 대답은 가을바람보다 더 시원하고 명쾌하여 덕구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어둠이 산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덕구는 수호가 잠든 방의 문단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당에 나와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있는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덕구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맑고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폐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에 그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걱정도 불안도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방으로 들어와 곤히 잠든 수호의 옆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주고 자신도 낡은 솜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며 나른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꿈속에서도 이 평화가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그리고 이 아이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기도하며 덕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두 사람의 꿈은 별빛처럼 반짝이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친 비바람과 모진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낸 소중한 인연이, 따뜻한 밥상과 정겨운 이웃들의 품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우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덕구의 든든한 어깨와 수호의 맑은 미소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산바람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여러분의 귓가에 머물고 온돌방의 따스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데워줄 것입니다. 부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십시오.